알렉산더가 왕이 되기 전 그리스는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등 여러 도시 국가로 분열되어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자신만의 정부, 군대,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민주주의, 해군, 예술, 연극, 철학으로 유명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엄격한 군사 훈련과 규율 있는 군인들로 유명했습니다. 기원전 480년에 몇몇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 잠시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레오니다스 왕이 이끄는 스파르타인들과 소수의 그리스 군대가 거대한 페르시아 군대에 맞섰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 수비대는 패배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페르시아 군대의 진격을 지연시켰습니다. 덕분에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리스인들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해군을 물리쳤습니다. 다음 해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군을 물리쳐 페르시아는 그리스에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리스인들은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그리고 다른 도시 국가들 사이에 연이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군대는 약해졌고 많은 도시가 파괴되었으며 무역도 붕괴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싸우느라 바쁜 동안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를 변화시킨 사람은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이 세 왕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자 외교관 그리고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 군대를 정비하여 더 규율 있고 더 조직적이며 전투에서 더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는 사리사였습니다. 사리사는 길이가 약 13피트에서 18피트에 이르는 매우 긴 창입니다. 이 창은 다른 그리스 병사들의 일반적인 창보다 더 깁니다. 사리사를 든 병사들은 팔랑크스라고 불리는 밀집 대형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이 동시에 창을 겨누면 마치 날카로운 강철로 된 움직이는 벽을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적들은 많은 창끝을 뚫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팔랑크스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천평한 땅에서 대형이 유지될 때는 강하지만 대열이 무너지거나 바위가 많고 좁은 곳에 들어가면 통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필리포스는 팔랑크스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보병, 경고병, 궁수, 창투척병, 정찰병, 기병을 함께 운용했습니다. 각 집단은 명확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팔랑크스는 적의 주력을 상대하고 더 빠른 부병은 그 측면을 보호했습니다. 궁수와 창투척병은 멀리서 공격을 가합니다. 적의 방어에 틈이 생기면 기병이 빠르게 돌진합니다. 기병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친위 기병대입니다. 이 부대는 마케도니아의 정예 기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적의 전선에서 약한 부분을 발견하면 동시에 돌진하여 그 부분을 돌파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팔랑크스는 전면에서 적을 막고 기병대가 마지막 강력한 공격을 가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338년에 필리포스는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아테네와 테베의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이 전투에는 당시 18세였던 젊은 알렉산드로스도 함께했습니다. 이 승리로 필리포스는 대부분의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코린토스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이 동맹은 마케도니아와 대부분의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그의 지휘 아래 하나로 모았습니다. 스파르타가 대표적으로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필리포스가 그리스 대부분을 장악한 후 그는 페르시아 제국을 침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케도니아와 페르시아는 서로 다른 왕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당시 가장 크고 부유한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소아시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많은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내부에도 반란과 권력 다툼 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필립은 이것이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이끌고 큰 전쟁을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페르시아를 상대로 말이죠. 하지만 그가 이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원전 336년에 자신의 경호원 중 한 명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암살의 이유가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인지 아니면 더 큰 음모가 있었는지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필립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20살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똑똑하고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그의 스승 중 한 명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으며 그는 알렉산더에게 과학, 정치, 의학, 문학, 철학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인근 지역들 중에서도 반란을 일으킨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침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왕국을 굳건히 해야 했습니다. 그는 북쪽에서 일어난 반란을 신속하게 진압하고 마케도니아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했습니다. 그가 밖에 있는 동안 그가 죽었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 테베 도시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알렉산더는 재빨리 돌아왔고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테베가 항복을 거부하자 그의 군대가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천 명이 노예가 되었으며 도시는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행동은 잔인했지만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부재 중에도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반란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시들은 두려워하며 다시 알렉산더를 코린토스 동맹 지도자로 인정했고 그의 왕좌는 안전해졌습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가 못다 이룬 페르시아 제국 침공 계획을 이어갈 때입니다. 기원전 334년 봄, 알렉산더는 헬레스폰트를 건너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소아시아로 향했습니다. 그는 약 4만에서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마케도니아 팔랑크스, 히파스피스트, 그리스 호플리테스, 용병, 궁수, 창투척병, 정찰병, 경고병, 그리고 기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히파스피스트는 팔랑크스보다 더 빠른 정예보병입니다. 그들은 보병과 기병 사이의 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병도 있습니다. 테살리아 기병과 정예 동료 기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직접 왕실 기병 편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뒤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가장 위험한 공격을 선두에서 이끌었습니다. 그와 함께 파르메니온도 있었습니다. 그는 베테랑 장군이자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지휘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페르시아 전체 병력보다 적었지만 더 조직적이고 민첩했으며 단결된 군대로 싸우는 데 능했습니다. 팔랑크스가 적의 주력 부대와 정면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경보병들은 적의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기병대는 적의 방어선을 뚫을 틈을 찾았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젊은 왕 알렉산드로스의 첫 번째 큰 시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페르시아인들은 알렉산드로스의 소아시아 진입을 막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사트라피라고 불리는 큰 주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 주는 사트랍이라고 불리는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소아시아의 사트랍들이 알렉산드로스의 도착 소식을 듣자 그들은 그를 어떻게 막을지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로도스의 멘노는 페르시아를 위해 일하는 뛰어난 그리스 장군으로 그들에게 즉시 전투하지 말라고 주원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마케도니아 군대가 얻을 수 있는 농작물과 식량을 파괴한 다음 영토 안쪽으로 후퇴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과 보급품이 없으면 알렉산더는 멈추거나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총독들은 자기 마을과 농장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멘논의 진짜 의도를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라니쿠스 강에서 알렉산더를 바로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회의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고대 기록에서만 전해지며 오늘날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페르시아 기병대는 강이 반대편 두 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 뒤에는 페르시아가 고용한 수천 명의 그리스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이 병사들도 그리스인이었지만 돈과 일자리를 위해 페르시아 제국 편에 섰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입장은 어려웠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병사들은 창이 날아드는 가운데 먼저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일부 지휘관들은 하룻밤을 기다렸다가 다음 날 공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군에게 후퇴하거나 더 준비할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즉각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몇몇 기병과 경보병이 먼저 강을 건너 적의 진영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 후 알렉산드로스가 직접 우측에서 더 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병사들이 강을 건너는 동안 그들은 페르시아 기병과 투사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강둑에 도착했을 때 말들과 병사들이 뒤엉켜 혼란스러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한 행동은 위험했지만 그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 기병들이 그에게 집중하는 동안 그의 군대의 다른 부대들은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전투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대 작가들은 알렉산드로스의 투구가 한 페르시아 귀족에게 맞았다고 전합니다. 또 다른 페르시아인이 뒤에서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의 동료 클레투스 드블란이 그를 구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정확히 이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고대 역사가들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알렉산더가 그의 침공 첫 큰 전투에서
거의 죽을 뻔했다는 점입니다. 마케도니아 보병이 마침내 강을 건너자 전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 기병대는 긴 창을 든 병사들의 대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형이 점점 무너지면서 많은 병사들이 후퇴했습니다. 그리스 용병들은 뒤에 남겨졌고 알렉산더의 군대가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붙잡힌 자들은 포로가 되어 마케도니아로 보내져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들이 페르시아를 위해 싸운 그리스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배신자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용병들에게 적에게 붙지 말라는 경고를 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원전 334년에 벌어진 그라니쿠스 전투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로 거둔 첫 번째 큰 승리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서부 소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페르시아의 중심지 중 하나인 사르디스는 큰 전투 없이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해군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페르시아 해군은 동지 중에 여러 기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알렉산더와 그리스 사이에 식량과 병력, 그리고 소식을 주고받는 길가 끊길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바다에서 직접 이길 만큼 강력한 해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배로 쫓는 대신 페르시아 함대가 사용하는 해안 도시와 항구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안전한 기지와 보급을 받지 못하면 그들의 작전 능력이 약해집니다. 알렉산더는 밀레투스와 할리카르나수스를 공격했습니다. 두 도시 모두 저항했지만 특히 할리카르나수스에서는 맨논이 방어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결국 두 도시의 상당 부분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포위전은 빠르거나 쉽지 않았습니다. 할리카르나수스에서는 몇몇 페르시아 수비대가 탈출하거나 견고한 위치에 남아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주요 도시를 이미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알렉산더는 리키아와 프리기아 지역으로 진군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육지에서 진격하는 동안 멤논은 전쟁을 그리스의 일부인 에게해로 끌어들이려고 시도했습니다. 멤논은 페르시아 함대를 이용해 여러 섬을 공격했고 전투를 다시 그리스로 옮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만약 그 뒤에서 큰 반란이 일어난다면 알렉산더는 어쩔 수 없이 후퇴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멤논이 갑자기 병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페르시아 해군 작전은 잠시 다른 지휘관 아래에서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고의 전략가 중 한 명을 잃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아시아로 건너온 지 약 1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도시와 중요한 경로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알렉산더가 상대했던 것은 페르시아의 지역 총독들과 지방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가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다리우스는 엄청난 대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를 맞서기 위해 진군했습니다. 고대 작가들은 종종 군대의 규모를 과장해서 정확한 숫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다리우스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페르시아 군대는 마케도니아 군대의 후방 이수스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북쪽 귀환 경로가 끊겼습니다. 이제 그는 전투를 피할 쉬운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도 장소 선택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이수스의 평야는 좁았습니다. 한쪽에는 바다가 있고 반대편에는 산이 있습니다.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페르시아는 그들의 모든 군대를 펼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다리우스는 자신의 모든 병사와 기병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작은 강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리우스는 자신의 강력한 기병대를 바다 근처, 말들이 움직이기 좋은 평탄한 땅에 배치했습니다. 그는 중앙에 가장 우수한 보병들을 배치했으며 그리스 용병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자신도 중앙에 있었고 왕실 근위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쪽에서는 파르메니온이 다시 바다 근처의 왼쪽 측면을 지휘했습니다. 이 부분이 강력한 페르시아 기병대와 맞서게 될 곳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 팔랑크스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산기슭 근처에 오른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예 보병, 궁수, 창 투척병, 그리고 동료 기병대와 함께 있었습니다. 파르메니온의 왼쪽 측면이 위태로운 것을 보자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추가 기병대를 보내 그 측면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은 쪽과 적은 쪽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우스의 목표는 자신의 거대한 군대를 이용해 알렉산드로스를 압도하고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계획은 왼쪽에서 페르시아 기병대를 저지하는 동시에 오른쪽에서 다리우스 군대의 중앙으로 돌파할 수 있는 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수스의 좁은 평야에서
알렉산드로스는 더 이상 총독들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의 왕이 직접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의 무기를 들어올리고 병사들을 불러 다시 한번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이수스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군대의 오른쪽 측면을 빠르게 후퇴시켰지만 전장의 중앙에서는 자신의 군대가 위태로웠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빠른 공격을 따라가려다 보니 마케도니아 팔랑크스의 일부 부대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리우스의 그리스 용병들이 그 틈을 발견하고 즉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은 중앙에서 점점 밀려났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 위험을 알아차렸습니다. 도망치는 적을 계속 쫓는 대신 그는 자신의 기병대를 정비하여 용병들의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두 방향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랑크스는 숨을 돌리고 다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군대의 중앙, 다리우스 3세 왕이 있는 곳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다리우스가 마케도니아군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자신의 전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전장의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파르메니온의 부대는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 기병대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뚫린다면 알렉산더의 군대 전체가 포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리우스가 도망쳤다는 소식이 퍼지자 많은 페르시아 병사들이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대형이 무너지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인들은 다리우스의 어머니, 아내, 자녀들이 남겨진 다리우스의 진영도 점령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들의 높은 신분을 유지하게 했고 그들을 잘 대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단순한 정복자가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다리우스를 대신해 페르시아의 왕이 될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곧바로 다리우스를 쫓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부로 들어가기 전에 그는 먼저 동지 중의 연안 지역을 장악해야 했습니다. 만약 페르시아가 여전히 항구들을 장악하고 있다면 그들은 해군을 이용해 알렉산더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리스에서의 반란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의 대부분 도시들은 항복했지만 티레는 거부했습니다. 티레시의 주요 도시는 해안 근처의 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물로 둘러싸여 있고 높은 성벽으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해군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토에서 섬까지 넓은 길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돌, 나무, 휘릭을 사용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수비대는 성벽과 배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티레는 심지어 화공선을 사용해서 알렉산더의 공성탑과 다른 장비들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항복한 도시들로부터 배를 요청했습니다. 더 큰 함대를 모은 후 그는 티레를 포위하고 육지와 바다에서 성벽을 공격했습니다. 약 7개월 후 방어선이 뚫리고 기원전 332년에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처벌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격 중에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다음 그는 이집트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또 다른 견고한 도시 가자를 공격했습니다. 긴 포위 끝에 그의 군대가 도시를 점령했고 알렉산더가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큰 페르시아 군대는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총독은 항복하고 그에게 전체 지방의 통제권을 넘겼습니다. 많은 이집트인들에게 페르시아의 통치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제들과 지역 지도자들은 알렉산더를 새로운 통치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파라오로 인정받았는데 파라오는 고대 이집트 왕들이 사용하던 칭호입니다. 나일강 어귀 근처에서 그는 이집트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곳이 이집트와 지중해 사이의 중요한 항구이자 무역 중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와 오아시스로 여행하여 시나무느 신전과 신탁소를 방문했습니다. 몇몇 고대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는 그곳에서 아문의 아들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사제들이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알렉산더는 이 방문을 신들의 축복을 받은 지도자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그의 권력이 아시아와 이집트에서 확장되는 동안 그리스에서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란은 스파르타의 아기스 3세 왕이 주도했으며 그는 페르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가 없어진 틈을 이용해 마케도니아의 통제를 약화시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그리스에 자신의 지휘관 안티파테르를 남겨두었습니다. 안티파테르는
기원전 331년에 메갈로폴리스 근처에서 스파르타 군대를 맞섰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더 큰 마케도니아 군대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아기스 왕도 전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부로 다가갈 때 후방이 안전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다리우스는 협정을 통해 전쟁을 끝내려고 시도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다리우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막대한 금액의 돈과 자신의 딸과의 결혼, 그리고 페르시아 영토의 넓은 지역에 대한 통치를 제안했습니다. 제안의 정확한 세부 사항은 고대 작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평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점령한 땅만을 통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리우스를 대신해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기원전 331년에 그는 메소포타미아로 행군했습니다. 현대 이라크 지역의 가우가멜라 근처에서 다리우스는 마지막 대규모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리수스에서의 비좁은 전장과 달리 페르시아 왕이 선택한 곳은 넓고 평평한 지역이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기병대와 전차가 쉽게 달릴 수 있도록 땅을 정리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리우스는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여기에는 보병과 궁수,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아르메니아에서 온 기병, 바퀴에 칼날이 달린 전차, 그리고 아마도 몇 마리의 전투 코끼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군데의 정확한 숫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부 고대 작가들이 제시한 숫자는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다리우스의 군대가 알렉산더의 군대보다 더 많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포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쪽에 두 번째 방어선을 배치하고 군대의 양쪽 끝을 약간 비스듬히 배치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우회를 시도하면 그들을 상대할 부대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계획은 독특한 움직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중앙으로 곧장 진격하는 대신 자신의 오른쪽 부대를 전장 밖으로 천천히 이동시켰습니다. 페르시아 기병대는 알렉산더가 전차를 위해 준비한 지역을 벗어나자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이 따라가면서 페르시아 진영 중앙을 지키던 병사들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기병대를 보내 페르시아군의 오른쪽을 저지하게 했습니다. 다리우스가 전차를 투입하자 거대한 기마전이 벌어졌습니다. 투창병들이 전차에 재빨리 맞섰습니다. 그들은 말과 전차 운전수를 명중시켰습니다. 몇몇 마케도니아 보병들은 전차가 그들의 대열을 부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다리우스가 팔랑크스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기대했던 무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의 중앙이 완전히 열리자 알렉산더는 친위 기병대와 정예 보병을 이끌고 빠르게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틈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들의 공격 끝에는 다시 다리우스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할 왕이었습니다. 가우가멜라에서 페르시아 군대의 준왕이 열리자 알렉산더는 즉시 그곳을 공격했습니다. 다리우스 주변의 병사들은 당황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진영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은 또 도망쳤지만 알렉산더는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전장의 반대편에서는 파르메니온의 부대가 거의 포위당할 뻔했습니다. 몇몇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 기병대가 방어선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을 뒤에서 공격하는 대신 일부는 곧장 진영으로 가서 보물을 챙겼습니다. 파르메니온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다리우스를 쫓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좌측을 구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어진 전투는 매우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가 도망쳤다는 소식이 퍼지자 남아있던 페르시아 기병들도 완전히 사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완전히 퇴각했습니다. 기원전 331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의 승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주요 군사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확실하지 않지만 페르시아의 피해가 훨씬 더 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가장 부유한 도시들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국의 심장부로 진격하던 중 알렉산더는 바빌론에 처음 입성했고 그곳의 현지 관리들은 그를 새로운 통치자로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수사였으며 그곳에서 그는 페르시아 왕실 금고의 상당 부분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세폴리스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자그로스 산맥의 좁은 길목인 페르시아 관문에서 페르시아 수비대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정면 공격으로는 그들을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군대는 산에서 다른 길을 찾아 페르시아군의 위치를 우회했습니다. 수비대가 포위되어 패배하자 기원전 330년에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의리의 수도인 페르세폴리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인들이 도시의 보물을 가져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이후 왕궁도 불타버렸습니다.
몇몇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지난 세기에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불태운 것에 대한 복수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이 계획된 것인지 마케도니아인들이 술자리를 벌이던 중 일어난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는 알렉산드로스가 원한 이미지와는 반대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는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세폴리스에서는 복수를 하는 정복자로 행동했습니다. 한편 다리우스는 새로운 군대를 모으기 위해 계속해서 동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다가오자 다리우스는 자신의 신하 몇 명에게 붙잡혔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박트리아의 총독 베수스였습니다. 그들은 다리우스를 죽이고 도망치기 전에 그의 시신을 버렸습니다. 마케도니아인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페르시아 왕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다리우스를 이전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매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을 단순한 외국인 침략자가 아니라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베소스는 자신을 새로운 왕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알렉산더는 동쪽으로의 진군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베수스를 잡고 이전 페르시아 제국의 먼 지방들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그는 반란과 현지 전서들의 빠른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늘 열린 전장에서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격한 후 산, 사막, 그리고 먼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중요한 경로를 지키기 위해 여러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는 많은 도시를 알렉산드리아라 불렀습니다. 베수스도 결국 배신을 당해 붙잡혔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에게 배신당한 베수스는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페르시아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다리우스를 죽인 죄로 처벌받고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베수스가 사라진 후에도 박트리아와 소그디아나에서의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알렉산드로스 자신의 군대 내에서도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몇 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없는 행군과 전투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식 복장과 관료를 점점 더 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실 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에게는 수백만 페르시아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몇몇 동포들에게는 그는 자신의 뿌리를 잇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알렉산드로스와 베테랑 장군 검은 클레토스의 언쟁을 벌였습니다. 클레토스는 그라니쿠스 전투에서 한때 그의 생명을 구했던 병사였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알렉산드로스는 창으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자신을 섬긴 그 사람의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몇몇 그리스인과 마케도니아인들에게 페르시아의 의식인 프로스키네시스를 시키려고도 했습니다. 이 의식은 왕 앞에서 절하거나 무릎을 꿇는 것으로 페르시아 궁정에서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에게 이런 존경의 표현은 보통 신들에게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반대에 부딪혀 알렉산드로스는 그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암살 음모에 대한 의혹도 있었습니다. 몇몇 병사와 장교들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그의 전 기병 지휘관 피로타스와 그의 아버지 파르메니온도 있었습니다. 파르메니온은 알렉산드로스의 거의 모든 초기 승리에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들의 소식을 듣기도 전에 처형당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가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은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엄격하고 의심이 많아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박트리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알렉산드로스는 현지 귀족의 딸인 록사나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개인적으로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정치적 동맹으로서도 중요했습니다. 그 후 그는 현재의 파키스탄과 인도에 해당하는 인더스 계곡으로 진군했습니다. 일부 현지 통치자들은 그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포로스 왕은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326년에 하이다스페스 전투에서 맞붙었습니다. 포루스의 전투. 코끼리들은 마케도니아 군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많은 말들이 거대한 동물들에게 다가가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코끼리들은 진영을 무너뜨리고 병사들을 짓밟을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빠른 움직임을 이용해 포루스의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는 강이 다른 쪽으로 건너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포루스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고 양쪽 모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루스는 패배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를 권좌에서 내쫓는 대신 포루스를 자신의 새로운 제국 아래에서 지역 통치자로 다시 임명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인도 더 깊숙이 진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베아스강이라고 불리는 하이파시스강에서 그의 군대는 더 이상 전진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8년 동안 행군하고 싸워왔습니다. 수천 마일을 이동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상당했고 지쳤으며 집에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인도에는 더 큰 왕국들과 더 많은 전투 코끼리가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알렉산더는 며칠 동안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 했지만 그들은 끝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강을 따라 바다로 향했습니다. 여행 중에 몇몇 현지 부족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한 도시를 공격할 때 알렉산더는 몇몇 병사들과 함께 먼저 성벽을 기어올랐습니다. 그는 가슴에 화살을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자신의 용기를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무모함도 드러냈습니다. 왕의 죽음은 전체 군대와 제국을 파멸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해안에 도착하자 그는 자신의 군대 일부를 니르티우스의 지휘 아래 배를 타고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게드로시아 사막을 통과하는 행군을 직접 이끌었습니다. 제국의 중심지로 돌아온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인과 페르시아인을 통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수사에서 그는 자신의 장교들과 페르시아 귀족 여성들 사이에 집단 결혼식을 조직했습니다. 알렉산더 자신도 2명의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이미 록사나와 결혼한 상태였지만 그는 자신의 병사들의 빚을 갚아주었고 수천 명의 페르시아 청년들을 마케도니아 군사 체계로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많은 마케도니아인들은 자신들이 페르시아인으로 대체된다고 느껴 화가 났고 오피스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반란의 지도자들을 처벌했지만 결국 자신의 병사들과 화해했습니다. 얼마 후 헤파이스티온이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신뢰받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알렉산더는 전국적인 애도 기간을 명령하고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빌론으로 돌아온 그는 다시 새로운 원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아라비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며칠 동안 고열과 계속되는 쇠약 끝에 알렉산더는 기원전 323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32세였습니다. 그의 죽음의 진짜 원인은 아직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과 의사들은 많은 질병을 제안했지만 어느 것도 확인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가 독살당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는 한 번도 큰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큰 문제를 남겼습니다. 그에게는 명확한 성인 후계자가 없었고 그가 세운 거대한 제국을 누가 이끌지에 대한 완전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록사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은 그가 죽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장군들 사이에서 권력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후계자 전쟁이라고 불리는 오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제국은 여러 다른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집트를 지배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른 장군들은 마케도니아와 다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나중에 록사나와 알렉산더의 어린 아들도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이 왕위를 주장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제국은 오랫동안 하나의 나라로 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그리스어, 예술, 과학, 건축, 정치, 사상이 이집트, 중동,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일부 지역에 퍼졌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현지 문화를 대체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등 여러 전통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헬레니즘 시대의 시작이 되었으며 이 시기는 더 넓은 무역, 여행, 지식, 그리고 문화 교류의 시기였습니다. 불과 약 10년 만에 알렉산더는 그리스에서 인더스 계곡까지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휘관이었지만 또한 잔인한 정복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패배한 왕을 존중할 수도 있었지만 도시를 파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문화와 어울릴 수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함께한 자기 사람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는 동서양의 관계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그가 죽은 후 수세기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